단어가 이제 지금 제가 우리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전을, 그러니까 뭐 네이버 사전이겠죠? 찾아봤더니 아주 재미난 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나 1인칭, 너 2인칭, 3인칭 그것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그것의 그 자리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들어간다 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한동안 나왔었대요. 야, 이게 문화적인 어떠한 해석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을 했거든요. 참 재미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지, 우리 친구, 우리 식구, 그쵸? 우리 학교. 우리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그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아까 서양에서 말했을 때 1인칭, 2인칭, 3인칭 그것이 2인칭 그대가 될 때 합해져서 우리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저도 모르게 자주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조세 캠벨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참 슬픈 일은 그대였던 것이 그것으로 바뀐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대가 그것으로 바뀌었을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함.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바뀌어서 내 안에서 품어질 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공동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 내가 확장된 그 공동체, 1차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이게 확장되면서 국가가 되고 그리고 지구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얘기 나눌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은 그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바스찬 살가도하고 요셉 보이스를 소개를 했을 때, 세바스찬 살가도가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품는 걸로, 그것이 그대라는 우리의 공동체를 품는 걸로 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품어서 천지창조라는 것으로 확장시켰었잖아요. 바로 그 세바스찬 살가도를 통해서 봤을 때 충격적으로 보여졌던 것, 첫 번째, 지난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그 노동자들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사진 기억나시지요? 그 금강촌에서 금강을 채굴하는 그 사람들이 막 개미떼처럼 있었던 그 욕망이나, 루안다 내전 같은데 그 난민들의 그 참혹한 사진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욕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확장되어 가면서 사회가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욕망의 흐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 르완다 난민을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그랬을 때 그 욕망이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어떤 그 세바스찬 살가도가 지향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향하는 것. 이상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쪽을 지향하는 한 커다란 축이 있고, 저는 그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종교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그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면은, 지향하는 역할이라면, 세상적 그 세계로 흘러가는 또 다른 하나의 커다란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질서겠죠.
그때 그러니까 예술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은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욕망은 에너지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흐르는 걸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의 흐름을 크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두 축으로 보는다고 했을 때 종교가 지향하는 것처럼 승화시키고 뭔가를 찾아서 가는 그쪽을 계속 가는 한 축이 있다면은 예술은 그 승화시켜서 보여주는 그 과정을 보여줄 때 실제로는 그 날 것의 욕망 자체를 들춰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사리처럼 끌어내 갖고 이게 사람 지향해야지 되는 게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쭉 제가 그 작품들을 살펴보고 작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할 때 사실은 작가들의 삶은 굉장히 부조리함이 그냥 날 것으로 드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작가들 중에서도 극히 그걸 많이 봤잖아요. 날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예술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말이 좀 꼬였는데 일단 제가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술가들의 그러니까 예술 작품 예술가들에 의해서 꽃처럼 피어난 예술 작품을 이루고 있는 예술가들의 의식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예술가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우리를 형성하는 과정에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을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살펴볼까 싶어서 신고전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작가 자크 로이 다비드하고 사실주의를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서양 미술사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그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에서 신고전주의 대표 작가가 이제 자크 로이 다비드라면은 그 사실주의의 그 대표 작가가 기스타브 크루베거든요. 그 둘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자크 로이 다비드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과 연결이 돼서 전후로 활동을 했던 작가예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화면에 뜨듯이 26세에 이 사람은 로마상을 수상을 합니다. 로마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미술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쪽에 이렇게 가득 차면 기울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미술사도 그 장르가 어떠한 사실적인 것을 직시하는 쪽에 그게 유행할 때가 있고, 그게 막 유행을 해서 이렇게 사이에 가득 만연하게 차면 이제 그게 너무 상투적인 걸로 이제 바뀌어질 때쯤 되면 한쪽에서는 약간 그 이상주의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장르의 흐름이 생기는데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로코코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코 로코코라는 단어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코코 시대에 그냥 막 그 화려하고 살롱 문화가 막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쾌락적이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만 일단 이제 그게 막 발전을 하던 그 시절에 그것에 약간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게 꼭 이런 건 아니잖아. 이상적인 어떤 거,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사람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순수하고 지향할 만한 것이 있잖아. 그걸 추구해야지 되겠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지나고 바로크 로코크가 지나면서 신고전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의 답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는 그리스 시대에 정형화돼 있고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다시 추구하는 것이 고전주의인데, 그 고전주의를 로코코 바로코 시대에 너무 극적이고 일그러지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고전주의의 그 정신, 아름다움의 이념을 다시 예술로 끌어들이는 것이 신고전주의 예술가들이 한 그룹입니다. 이 미술의 그 장르적인 부분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갑자기 설명을 하니까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게 다 나와요. 그렇게 그 다비드는 그 신고전주의의 대표 작가인데, 이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요? 되게 선진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선진국은 당연히 로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이들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랜드 투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로 여행을 가고 로마 문화를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그 선진 문명을 섭취하는 것들 찾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은 프랑스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1940년대 전후로 그 예술의 흐름이 뉴욕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나 영국으로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다비드가 있었던 시절에는 로마로 유학을 가고 국비 장학생으로 노메라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로마의 그것을 이제 배워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로마상을 받아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죠. 26살에 노마상을 수상을 하는데, 선생님들 보시면은 노마상 수상한 해를 보세요. 1774년이에요. 1774년이니까 이 당시에 프랑스의 역사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막 이제 그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 미국을 도와서 손을 잡아서 그 외교를 하고 막 이러던 중에 국고가 많이 이렇게 탕진되는 시절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라가 술렁술렁 거릴 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거죠, 바로. 술렁술렁 거릴 때 루이 16세가 이걸 전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나라 국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활용을 하는데 26살에 로마상을 받은 이게 대표 작가인 다비드한테 그림을 주문을 해요. 그림을 주문을 해갖고 그 그림을 가지고 일단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림을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을 때, 우리 그 다비드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훅 넘어왔는데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37살이 됐을 때 한참 활동할 나이인데, 이 그림을 딱 그렸는데, 호라티우스 형제는 로마의 건국 신화가 만들어질 때 영으로서 묘사되는 하나의 로마 신화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건국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신화를 끌어들여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루이 16세한테 줬는데, 그 당시에 1785년에 이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죠? 1789년이잖아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바스티유 감옥을 대탈출하고 테니스 코트장에서 서약을 하면서 시민들이 분기를
키면 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혼란 전국이었겠어요. 고전에 전후로. 그때 루이 16세가 그거를 잡겠다고 그림의 역할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자 대혁명군들, 시민군들이 이 그림을 혁명을 위한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루이 16세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국가를 그러니까 국가한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처형을 당한 그 과정에서 그 시민군들이 이 그림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는 혁명군들의 그 혁명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린 거라고. 굉장히 재미있죠? 똑같은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다비드가 이쪽 편에 섰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재능이 충출하고, 뭐 그림 그리는 행위만이, 그 재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그 정책적인 그런 것과 연결돼서, 움직여질 처세술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런 일이 뭐 많잖아요. 일제시대에, 딱 그거네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일제시대에 일제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그들이 몰락해서, 나쁜 저기가 돼야지 되는데,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때 일제에 손잡고 했던 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그걸 이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 힘의 논리라는 것이 권력의 힘일 수도 있고 재능의 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한 측면인 건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비드의 그림과 다비드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딱 떠오르는 그 신화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할게요. 누가 떠오르느냐면 다이달로스가 떠올라요. 선생님들 신화 공부하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그 미노스의, 그러니까 그 미노스 신화, 미노스하고 유럽이 어원이 되었던 그 미노스 신화를, 크레타 문명을 일으켰던 미노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달로스, 그 장인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하고 갈까요? 그 다이달로스가 사실은 어느 나라의 그때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였죠. 아테네라는 도시의 장인이었어요. 뭐든지 잘 만드는 장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대접을 받은 거죠. 이때 잘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의 그 장인으로 따지면 헤파이스토스라면은 인간의 장인은 다이달로스였단 말이죠. 다이달로스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저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다이달로스의 조카를 그 누이가, 네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 조카애가, 내 아들이, 실력이 좀 좋은 것 같으니 네가 좀 키워볼래?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견습생으로 들여보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럴까?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다이달로스보다. 그 아들이 톱을 만들고 콤파스를 만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이달로스가 질투심에 그 조카를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절벽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카를 죽인 거잖아요. 질투심에 의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저기로.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 아까 말했던 크레타 섬, 미케네 문명이 일어난 크레타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추방당한 다이달로스가 도망을 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쪽에서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자마자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신화를 보면은 국빈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뭐 파시파에한테 황소를 만들어주고 아리아드나한테 실타래와 밀랍의 지혜를 주고, 황소와의 사이에서 나온 그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둘 수 있는 그 미궁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과 왕비와 공주와 모두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부탁을 하고 이러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신화에서도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 세상의 세계 전체적인 흐름은 실제로 도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기보다는 전쟁의 역사인 거죠. 세상의 역사는 그 힘의 논리에 힘을 쫓아가면서 이 정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부합하는 또 하나의 욕망이 바로 저는 다비드의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다비드 같은 경우가 루이 16세를 위해서 그렸던 호라티우스의 저 삼형제 그림이 혁명군들에 의해서 자기들 그림으로 재해석되고, 그런 혁명군들은 저게 루이 16세에 의해서 그려졌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 주문을 받았다는 거. 그러나 필요하니까 얘가 루이 16세 편이 아니라 시민군 편에 서니까 이 그림에 대한 해석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꾼 거죠, 관점을. 그렇게 해서 혁명군 편에 서갖고 이제 열심히 거기에서 뭐 이렇게 문화정책 같은 것에도 프랑스 태극기가 아니라 프랑스 국기가 만들어지는 그 삼색기가 이 다비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죠. 문화부 장관 같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혁명기에 잘 지냈는데, 그때 그 혁명을 이루고 있던 그 혁명군들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라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마라가 실제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뭐 지로동파와 자코뱅파가 막 또 차게 되니까 이제 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루이 16세를 뭐 굳이 그렇게 그 처형까지 해야지 돼. 이미 왕으로부터 식격시켰으면 됐지라는 그 온건파인 지루동파와 그들은 이제 약간 학자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코뱅파라는 또 하나의 그 정당인 자코뱅파에서는 급격하게 아니다. 씨를 말려야지 된다. 죽여야지 된다. 그래갖고 자코뱅파가 그러니까 막 되게 하다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을 주장을 하다가 그럼 투표로 하자.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자코뱅파가 이겨서 루이 16세 앙뚜아네트가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코뱅파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그 정권을 잡으니까 지로동파로 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혁명 시대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마치 자유평등 박애 이 얘기를 해갖고 민주주의 실현이 되고 아름다운 얘기로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아름다운 얘기 밑바닥에 드는 것은 피해 혁명이라는 거였죠. 그 르완다 학살을 본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는데 그 자코뱅파 안에서 이제 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 혁명을 끌고 가는 리더 중에 하나가 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라가 피살을 당해요.
아마 지로동파한테 피살을 당했겠죠. 그 파에 저 여인한테 피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 여인한테. 이 여인한테 피살을 당하는데 마라를 자꾸로이 다비드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게 피에타를 이렇게 느껴지게끔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피부병이 많아서 목욕탕에서 있는데, 이 마라가 맨날 이렇게 숨어 다니고 이럴 때 이제 하수도 구멍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갖고, 이 마라가 피부병 때문에,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목욕탕에서 약물 풀어놓고 그 목욕탕 안에서 집무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로동파의 한 여인, 이 여자, 샤를로트 코르테라는 이 여자가 21살인가 어린애예요. 그 친구가 이 마라를 죽입니다. 마라를 죽였는데 이 죽인 이 모습을 성자처럼 표현을 한 거죠. 이게 고전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화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피에타의 한 모습으로. 이러면서 마라를 성자로,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그림으로. 그것이 1860년대 가면은 이제 혁명도 끝나고, 그러니까 2월 혁명, 7월 혁명 이런 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역사가 바뀌고 낭만주의 시대로 가면서 폴 자크 에메라는 사람은 똑같은 역사적 현장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 역사적 현장을 마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마라를 강조를 해서 자크로이 다비드는 이 현장을 이렇게 성스러운 어떤 영웅의 애국자의 죽음으로 풀어냈다면 폴 자크 에메 보드리라는 이 사람은 이 샤를로트 코르테를 표현하면서 이 현장을 약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그림도, 똑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느냐에 따라서, 작가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죠. 이 마라의 죽음은 많은 작가들한테 영감을 계속 줘서 지금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피카소도 그리고 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 에드바르 뭉크라는, 이 오스트리아 사람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이 마라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를 얘기하기 전에 관점의 다양성을 저는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본 것을 한꺼번에 전부 모아놓고 보면은 과연 나는 그럼 어느 쪽에 더 손을 들게 되는가에 따라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내 감각과 의식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마라의 죽음을 어쨌든 다시 우리가, 다비드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고전주의 화풍에서는 이렇게 이상화시켜서 그렸다는 거. 다비드는 이때는 이제 자코뱅파의 중심 인물로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지르동파 사람들, 자코뱅파 사람들이 다 숙청해버리고, 수정하는 그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던 마라를 지르동파의 한 여인이, 이 소녀가 얘를 죽이고, 그러니까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르동파들이 전부 이제 숙청이 되고, 자코뱅파가 서니까 이제 자코뱅파 안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자코뱅파에서 또 이제 무너지죠. 그러면서 당통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로스프링피에르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코뱅파의 3인이, 마라, 당통, 로스프링피에르잖아요. 그 세 명이 결국 다 죽어요. 다 죽으면서 누가 등극을 하느냐면 나폴레옹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등극을 하자. 그러니까 그 누구야? 우리의 그 다비드, 우리의 지금 주인공은 다비드니까. 다비드는 또 나폴레옹 편에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첫 번째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실권을 따라서 이게 처세술을 바꿔가면서 나폴레옹 편에 다시 쓴 거야, 다비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진짜 다이달로스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폴레옹 측에서도 또 받아들여. 왜? 이 재주와 이 머리가 쓸모가 있으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랄까. 힘으로 따지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게 삶의 그 부주리와 모순과 생명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건데, 저는 지금 여기서 그림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비드라는 한 예술가의 어떤 삶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알프스 산을 넘는 나폴레옹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막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어수선하고 그럴 때 군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다 20, 30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을 넘어서 정복을 하고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을 하는 거잖아요, 나폴레옹이.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야. 공화정이 다시 또 무너져 버리는 거야. 황제가 되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넘어서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자코르이 다비드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절대 이런 말을 타고 그 알프스 산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위에다가는 한니발, 또 누구였더라? 이렇게 여기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징기스칸이 아니고 또 하나 누구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새겨놨어요. 이렇게 새겨놓고 나폴레옹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영웅으로 그려놨죠. 이상주의인 거죠. 이걸 싫어하겠어요,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실제 나폴레옹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었어. 이제 실화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들려오는. 이 눈을 넘어설 때는 옷도 다 갈아입고, 노새를 타고 넘는데, 이 노새를 타고 노새를 끌고 가는 이 마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폴레옹이 여기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죽을 뻔한 것을 이 마부가 살려줘서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이렇게 집도 사주고 뭐 그랬다는 그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지 이런 말이 아니었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라는 식의 그림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비드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이게 너무 잘 드러나죠. 네. 이게 이상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황제에 등극을 하자. 그러니까 교황으로부터 이제 그때까지도 아직 교황으로부터 이게 황제의 그것을 받아야지 되는데, 교황이 이렇게 딱 주려고 했을 때 자기가 딱 뺏어서 자기가 머리에 쓰고 조세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프 조세핀한테 쓰여주려고 하고, 여기에 조세핀을 싫어했던 나폴레옹의 엄마는 이 황제 등극식에 사실은 참여를 안 했는데 참여한 것처럼 여기다 엄마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커다란 그림을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려놨어요. 이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정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디테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는 잘 표현이 안 된,
잘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 사이즈가 내가 지금 기억 안 적어놔서 모르겠는데 한 7m, 뭐 3m 이 정도 될 거예요. 벽 하나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의 디테일들이 정말 너무나 극사실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얼굴도 진짜 그 모습 그대로 그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연출을 하는 거죠. 연극처럼. 없는 엄마도 갖다 심어놓고, 별로 잘생기지 못한 나폴레옹 얼굴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 전체적으로 우아한 기운을 해서 이 사람은 신의 부름을 받아서 충분히 할 만한 그 황제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뿡뿡 뿜기는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을 그린 거죠. 이걸 보면 일반 예술가들은, 아니 일반인들은 어머 그래라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선생님, 네. 잠시만 제가 마스크 제가 안 쓰는데 저 가시면 마스크 벗으시고요. 얘 자꾸 만지셔가지고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 제가 다시 달아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내가 그랬군요. 제가 이게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해갖고. 네, 마스크도 벗고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이제 좀 편안하네요. 어쨌든 이 나폴레옹 대관식 그림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속고 있는지. 이게 속는다는 게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죠. 그쵸?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머 정말 그런가 봐. 이렇게 내 생각을 안 하고 이 그림에 끌려가면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세뇌당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다 여러 관점으로 그려놓고 찍어놓고 이야기한 것들을 놓고 살펴보면서 내 주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약간 좀 그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잔소리처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갑니다. 일단 그 답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다비드 같은 경우는 예술 자기의 그 재능으로 그렇다고 다비드한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다 기다 말을 못 하겠어요. 최소한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루이 16세에서 그 혁명파들과 연결돼 있다가 그들이 배신되니까 다시 그랬을 때 잠깐 그러니까 투옥됐다가 잠깐 다른 데로 갔다가 나폴레옹이 등극하니까 싸가지 없지만 필요하니까 다시 불러들여서 이게 서로 맞물리는 거잖아. 그쵸? 필요하니까 갔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다가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 이 사람도 유배를 당하든가 어딘가 도망가든가 하다가 이제 말년은 쓸쓸하게 끝나죠. 다비드도. 다비드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 다이달로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욕망의 흐름,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기운을 형성하는 그 욕망의 흐름, 욕망의 색깔 이런 것들을 체크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왜냐하면 광화문까지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그 대무대가 있고 그 경찰 차들이 쫙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걸기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 같아요. 이게 플랜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영업자들 모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보면서도 오늘 이 강의와 연결돼서 그 욕망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어느 편에 쓰기 이전에 지극히 관찰자적인 입장에 쓴 거죠. 네.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힘에 부합하여 그들을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데 이바지했던 신고전주의의 대표화가 다비드와 달리 기스타프 크루베는
이 신고전주의가, 그러니까 미술사로 보면은 신고전주의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다가 낭만주의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낭만주의라는 게, 낭만주의가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그 낭만주의의 또 다른 반대이면서 같은 맥락에서 피어나는 게 사실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실주의 미술에서 대표 주자가 기스타브